핀란드 에스포에 위치한 보돔 호수에 수영을 하러 왔던 요한스는 물가 근처에 설치된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야영을 하는 이들이 드물었기에 이상함을 느끼고 텐트에 다가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붉은 자국으로 물들어 있는 텐트는 외부에서 공격받은 듯 찢어져 있었고, 그 찢어진 곳으로 남성의 하반신이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쓰러져 있던 남성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도움을 청했고, 요한스는 그를 돕기 위해 가까이 갔다 텐트 안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텐트 안에는 사망한 남녀 3명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1960년 6월 4일, 18살의 닐스와 세포는 여자친구 마일라와 아냐를 각자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보돔 호수에 방문했습니다. 이 지역에 살진 않았지만 과거 닐스가 낚시를 하러 왔던 기억이 있어 그들은 커플 데이트도 할 겸 캠핑을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었죠. 물론 이곳은 수영과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찾는 장소이긴 했지만 그들처럼 캠핑까지 오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안쪽에 4인용 텐트를 설치했고 수영을 하거나 배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무렵 그들은 불을 피운 뒤 닐스와 세포는 약간의 술을, 마닐라와 아냐는 음료를 마셨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그들은 텐트에 들어가 잠을 청했는데 잠시 뒤 세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자 닐스가 깨어났습니다. 뭘 하냐는 닐스의 질문에 세포가 잠이 오지 않아 낚시를 하러 간다고 답하자 그는 자기도 가겠다며 텐트를 나왔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들은 앞으로의 진로,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낚시를 했고 다음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다시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닐스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들 4명은 이날 새벽에 누군가에게 공격당했고 닐스를 제외한 3명은 사망했습니다. 6월 5일 오전 11시 무렵 지역 목수인 요한스는 수영을 하러 보돔 호수를 찾았다 그들의 텐트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그가 다가오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닐스는 도움을 청했고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은 참혹한 광경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은 2가지 실수를 합니다. 현장을 통제하지 않고 현장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다 보니 현장은 기자들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까지 오가며 발자국을 남기는 등 오염됐습니다. 전문 감식반이 오고 나서야 현장이 통제됐다고 합니다. 범행 추정 시간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범인은 텐트 외부에서 날카로운 흉기로 찢어 침입한 뒤 그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망한 3명의 몸에는 자상을 비롯해 둔기로 인한 상처도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아 범인은 2가지 이상의 흉기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둔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돌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닐스의 여자친구인 마일라의 몸에 남은 상처가 가장 많았고 그녀는 발견됐을 때 허리 아래까지 옷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성적인 목적이 범행의 동기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몸에 범인의 흔적은 남지 않았습니다. 금품을 노렸다고 보기에도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사라진 물건은 세포의 가죽 재킷과 오토바이 열쇠, 지갑, 닐스의 신발 등이었는데 근처에 있는 오토바이는 놔두고 열쇠만 가져간 것은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냐와 마일라의 물건은 놔두고 남성인 세포와 닐스의 물건만 챙긴 것도 이상했죠. 얼마 뒤 닐스의 신발은 텐트에서 약 500m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됐지만 다른 물건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어디에서도 그들을 공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범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텐트 밖에서 이상한 베갯닛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끈으로 쏴서 묶여있던 피가 묻은 베갯닛은 현장에서 나온 듯 보였지만 정작 4명 중 누구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상한 것은 텐트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핏자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인의 몸은 물론 흉기에도 꽤 많은 피가 묻었을 텐데 말이죠. 이날 아침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를 보았던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 무렵 보돔 호수에서 조류를 관찰했던 소년 2명은 텐트에서 동쪽으로 걸어가는 재킷을 입은 남자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6시 무렵에는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빠르게 걸어가는 남성을 보았다는 소년도 있었습니다. 키 180cm, 재킷을 입은 20대 중반의 금발머리로 기억했지만 정작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죠. 소년들이 보았던 남성은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남성이 사건과 연관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범인에 대한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된 유일한 생존자인 닐스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몸에 자상이 없었지만 턱이 부러졌고 손가락 관절은 멍이 들고 피투성이었습니다. 전문가는 그의 몸에 남은 상처가 방어흔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그가 범인과 마주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닐스는 턱뼈가 부러지며 뇌진탕을 일으켰기에 당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기억하는 것은 검은 옷을 입은 새빨간 눈을 가진 남성이 자신들을 공격했다는 것이었죠. 별다른 성과가 없자 경찰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보았던 소년과 닐스에게 최면을 걸어 몽타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비과학적인 방법이라며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긴 했지만요. 용의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총 4명의 용의자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 용의자는 야영객들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알려진 오이타 출신의 매점 관리인 발데마르였습니다. 평소 폭력적이었던 그는 보도모스에 놀러온 이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몇 번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놀러온 가족의 아이들을 불러 면도날에 숨겨진 사과를 주는가 하면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야영하는 이들의 텐트를 망가뜨리기도 했는데 텐트 줄을 자르며 기괴하게 웃는 그의 모습 때문에 현지인들은 그 근처에서 절대 야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야영하는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닐스 같은 외지에서 온 이들 뿐이었죠. 외지인들에 대한 공격성과 사건 직후 집 우물을 메워버린 것 때문에 경찰은 그를 의심했지만 그의 집과 메웠던 우물에선 어떠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당시 아내와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9년 뒤 그는 호수에 빠져 사망했는데 정황상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그가 죽은 뒤 아내는 9년 전에 남편의 강요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했다 밝혔고 지인은 그가 술에 취하면 자신이 범인이라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평소 그는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했기에 끝내 용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뒤 헬싱키의 한 병원에 방문했던 한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굳은 흙이 묻어있는 손톱에 진흙투성이의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옷 전체가 피로 보이는 붉은 얼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보도모스 근처 마을에서 10년 동안 살았던 독일인 노동자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다른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던 인물이었죠. 심지어 그는 사망하기 전 본인이 저지른 다른 살인을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범인의 몽타주와 놀랍도록 닮아 있어 경찰은 그를 의심했지만 사건 당일 파티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때문에 용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1960년대 중반에 폭력적인 성향으로 유명했던 펜티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수감자에게 보돔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는데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14살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됩니다. 그가 혼자서 4명의 10대 청소년을 제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관심쟁이로 취급되어 용의자에서 금방 제외됐죠. 마지막 용의자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닐스였습니다. 당시에도 그만 자상이 없었고 기억이 안 난다는 등의 주장 때문에 의심받긴 했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어 주목만 했을 뿐 용의자로 선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43년 뒤인 2003년 500m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된 닐스의 신발에서 피해자들의 DNA가 발견되며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선정했습니다. 그의 신발에는 본인을 제외한 3명의 혈흔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상을 입지 않긴 했지만 타박상 때문에 꽤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신발에 그의 피 역시 발견되어야 했는데 다른 피해자의 피만 발견되자 검찰은 그가 범인이라 확신했습니다. 그가 그날 치정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도중에 턱을 가격당해 뼈가 부러지자 화가 나 그들을 살해한 뒤 자기도 공격받은 것처럼 꾸몄다고 말이죠. 범행을 벌인 뒤 흉기와 몇몇 물건들을 멀리 버리고 돌아와 외부인이 금품을 노린 것처럼 만든 것이라며 검찰은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닐스를 체포했던 경찰관은 체포 당시 그가 할 일은 끝났다. 15년을 선고받겠지 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정식 기록이 아니었기에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변호 측은 그의 피가 텐트 안에서 발견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만약 검찰 측 주장처럼 턱이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면 그들에게 그런 폭력 행위를 저지른 뒤 흉기를 숨기고 물건을 멀리 버리고 올 체력은 없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턱에 그러한 상처를 입혔다고 보기에는 현장에서 둔기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계속 세포와 낚시를 하러 갔던 기억만 있을 뿐 다툼을 벌인 적도 없고 자신이 범인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사건을 정확하게 재구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유죄 판결을 내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닐스는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44,900유로를 받았죠. 과연 범인은 용의자로 지목됐던 이들 중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였을까요? 64년이 지난 지금도 보돔호수 살인사건을 둘러싼 미스테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